10층 건물보다 더 높은 좁은 나무 기둥 위로 야생 돼지를 옮기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안전 장비도 없이 그 기둥을 오르고 있습니다. 난간도 없고 떨어졌을 때 대비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코로와이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남동부의 깊은 열대우림 속에서 그들은 땅에서 살아남는 문제를 아예 땅을 떠나며 해결했습니다. 지상에서 약 130피트 높이에서 산다는 것은 평범한 삶의 모든 일을 매우 힘든 과제로 바꿔놓습니다. 음식 한 조각과 도구 하나,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까지 모두 발판을 깎아 만든 하나의 나무 사다리를 따라 위로 올려야 합니다. 아이들은 평평한 땅을 제대로 걷는 법을 익히기 전부터 이런 수직 이동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사고야제 크게 의존하며 이를 위해 엄청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나무 전체를 베어 전분이 많은 속을 꺼내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먹습니다. 늘 습한 환경 때문에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 없어서 이 고된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야생 돼지와 화식조, 물고기와 곤충을 활과 화살로 사냥해 얻습니다. 불을 유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며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젖은 환경에서는 축축한 나무에 불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굴뚝이 없기 때문에 집 안은 짙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가족들은 숨 막히는 연기를 견디거나 불이 꺼졌을 때 몰려드는 치명적인 벌레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생존 방식을 견디는 걸까요? 이유는 숲 바닥이 그만큼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끊이지 않는 섭씨 30도 안팎의 더위와 90%에 이르는 습도만이 진짜 위험은 아닙니다. 물을 머금은 진흙은 사람을 그대로 삼킬 수 있습니다. 강은 갑자기 넘치며 단단하던 땅을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늪으로 바꿔버립니다. 모든 것이 계속 썩어가고 건축용 나무도 쓰기 전에 부패합니다. 신선한 음식은 몇 시간 안에 상하고 땅은 늘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숲바닥에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와 독사, 피를 빠는 거머리, 야생 돼지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공격해오는 다른 시족을 피하고 아래 세계에 산다고 믿는 숲의 영혼을 멀리하기 위해서도 아주 높이 집을 짓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조금 더 시원하고 모기도 줄어들며 지상의 포식자도 쉽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가족용 집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나 115피트에 이르는 높은 기둥 위에 세워지는 이 집들은 벽과 지붕, 생활 공간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가족과 짐 전체를 버틸 수 있는 나무를 신중히 고릅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목숨이 위태로운 높이에서 주변 나무를 정리합니다. 서로 엮은 가지로 바닥을 만드는 일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표면 위에서 완벽한 균형 감각을 요구합니다. 벽과 지붕은 사고야자 잎으로 엮어 만들며 물은 막아주지만 쉽게 휘어질 만큼 유연합니다. 밤이 되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는 흔들림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유연성은 우연이 아니라 거친 날씨 속에서 구조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한 의도된 설계입니다. 최근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빠르게 늘어나며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벌목 작업과 언론 노출, 선교 활동은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더 낮은 집을 짓고 살지만 또 어떤 가족은 높은 나무집을 강한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없고 전기도 없으며 먹을 것을 130피트 높이까지 직접 들고 올라가야 한다면 당신은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yes 또는 no를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세요. 위험을 피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서아프리카의 도곤족은 전혀 다른 극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말리의 가파른 절벽면에 문명을 직접 새겨 넣었습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세력을 넓히던 제국들과 노예 사냥은 이들을 비옥한 평야에서 몰아냈습니다. 탁 트인 평야는 공격에 취약했지만 위험하고 험한 절벽은 최고의 방어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절벽을 선택했고 그 결과 놀라운 수직 건축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터전은 말리 중부의 길게 뻗은 반디아가라 절벽입니다. 이 사암 절벽은 평야에서 곧바로 1640피트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파른 경사가 아니라 갈라진 틈과 좁은 선반, 동굴이 가득한 거대한 바위벽입니다. 환경도 매우 혹독합니다. 기온은 화씨 113도를 넘고 아래로 펼쳐진 땅에는 먼지와 가시덤불뿐입니다. 마을에 가려면 수백 년에 걸쳐 절벽에 새겨진 좁고 울퉁불퉁한 돌길을 올라야 합니다. 실수할 여유도 없고 안전장비도 없고 난간도 없습니다.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뎌도 수백 피트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을 아이들은 문 하나 너비쯤 되는 절벽 끝을 뛰어다니며 자랍니다. 무서운 높이는 이들에게 일상의 놀이터가 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익혀 수직의 길도 편안하게 오갑니다. 도곤족의 마을은 좁은 계단식 터에 매달리듯 자리하며 진흙 벽돌과 돌로 지은 집들 위에는 나무 들보와 흙으로 덮은 평평한 지붕이 놓여 있습니다. 곡식을 도둑과 습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곡물 창고는 돌로 높인 받침 위에 세우고 꼭대기에는 뾰족한 초가 지붕을 얹습니다. 어떤 건물은 절벽 중간의 동굴 안에 자리합니다. 도곤 마을 위쪽에는 그보다 더 오래된 텔렘족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오래된 진흙 창고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바위면에 붙어 있어 어떻게 닿았는지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구전 전통에서는 텔렘족이 하늘을 날 수 있었다고 전하지만 실제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그들은 날아간 것이 아니라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건기에는 몇 달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먼지를 품은 하르마탄 바람과 지치지 않는 더위가 계속됩니다. 우기가 오면 이번에는 거센 폭풍이 몇 시간 만에 정성 들여 만든 계단식 밭을 무너뜨립니다. 도곤족은 다시 쌓은 계단식 밭이나 절벽 아래의 작은 땅에서 양파와 땅콩, 수수와 기장을 재배합니다. 흙은 매우 부족하고 귀해서 세심하게 아껴야 합니다. 짧은 우기 동안에는 물을 모아 바위를 파서 만든 저장 공간에 보관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가뭄이 닥치면 기근은 곧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현실이 됩니다. 양과 염소 같은 가축도 포식자와 도둑을 피하기 위해 바위 가까이에 둡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상징과 우주관으로 깊게 짜여 있으며 마을 자체를 인간의 몸처럼 이해합니다. 호곤이라 불리는 영적 지도자는 의식적인 고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화 속 존재와 동물, 영혼을 나타내는 나무 가면은 죽은 이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다마 춤에 사용됩니다. 춤추는 사람들은 수미터 높이의 거대한 가면을 쓰고 절벽 끝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절벽은 과거 노예 사냥꾼을 피하던 때처럼 무장 충돌과 지역의 정치 불안으로부터 피난처가 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전통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제적 압박과 기후 변화, 가뭄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마을들은 여전히 아래의 사막과 위의 하늘 사이에 매달린 채 남아 있습니다. 도곤족이 깎아지른 절벽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높이를 상상만 해도 속이 철렁 내려앉았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 평원에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처럼 솟은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약 1300피트 높이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완전한 고립을 위해 세워진 동방 정교회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테오라는 문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다는 뜻입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위아래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 윈치에 연결된 따은 밧줄 그물이었습니다. 방문객과 수도사들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밧줄이 끊어지면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밧줄은 신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고 결정할 때만 교체되었고 그것은 실제로 끊어졌을 때를 뜻했습니다. 그물은 모든 것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음식과 물자, 병든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장례를 위해 아래로 내려보내는 시신까지 모두 이 방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건축은 14세기에 터키의 침입과 산적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수도원인 그레이트 메터로는 1456년에 수도사 아타나시오가 세운 것으로 전해지며 그는 바위 틈의 손가락 거리만 잡고 수직 암벽을 올라야 했다고 합니다. 공사는 50년이 넘게 이어졌고 돌 하나와 들보 하나, 도구 하나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건물들은 매우 좁은 정상 공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면적이 1000제곱피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층으로 된 구조에는 절벽 위로 돌출된 발코니와 바로 아래 낭떠러지를 향한 창문이 있었고 눈에 띄게도 난간이나 보호 장치는 없었습니다. 실내에는 수백 년 된 비잔틴 프레스코화가 남아 있으며 바위가 주는 자연스러운 보호 덕분에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금욕적인 삶은 극단적인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작은 채소는 정원에서 얻을 수 있었지만 곡물과 기름, 포도주는 모두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했기에 식생활은 늘 부족했습니다. 또 정교회의 엄격한 금식일이 한 해에 200일이 넘었기 때문에 고기와 생선, 유제품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샘도 없어서 수도사들은 바위를 파 만든 물 저장소에 빗물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계곡 아래에서 물을 양동이로 퍼 올려야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검은 튜닉을 입고 수염을 자르지 않았으며 몸의 고통과 늘 닥쳐오는 추락의 위험을 기도와 정화의 한 형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의 자연 환경도 극단적이었습니다. 거센 상승 기류가 몰아치고 겨울에는 눈 때문에 고립되며 여름에는 뜨거운 바위가 주변을 거대한 오븐처럼 바꾸었습니다. 번개로 인한 화재도 자주 났지만 물이 귀해서 그대로 타게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20년대에 바위의 계단이 뚫리면서 그물과 윈치만이 유일한 출입 방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립의 자리는 관광이 대신했고 이제는 해마다 수천 명의 방문객과 기념품 가게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한때 수백 명에 이르던 수도사들은 오늘날 6개 수도원에 겨우 12명 남짓만 남아 있습니다. 백! 에티오피아의 고지대는 해발 8,200피트를 넘습니다. 이곳의 교회는 재료를 쌓아 위로 올려 짓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바위를 직접 파내 만든 거대한 단일 구조물입니다. 게브레 메스켈 랄리벨라 왕은 12세기에 이 교회들을 세우게 했고 십자군 전쟁으로 성지로 가는 길이 막히자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오직 정과 망치, 밧줄만으로 위에서 아래로 파내어 만들어졌습니다. 모르타르도 없고 이음새도 없고 하나의 돌덩이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11개의 교회는 각각 완성까지 20년에서 40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베트 기오르기스는 땅 아래로 50피트 깊이 파낸 완벽한 그리스 십자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어깨가 벽에 스칠 만큼 좁은 지하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시원하고 축축한 공기 속에는 수백 년 된 향 냄새가 남아있고 벽은 의식 때 피운 연기로 검게 물들어 있습니다. 티그라이 지역에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장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부나 예마타 구후입니다. 해발 8,400피트에 있는 이 성소에 가려면 밧줄도 하네스도 없이 800피트 높이의 수직 절벽을 올라야 합니다. 수도사들은 맨발로 바위에 아주 작은 틈만 붙잡고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침입자는 그 성소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들 안에는 건조하고 보호된 환경 덕분에 살아남은 6세기 프레스코화가 선명한 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최소한의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음식은 주로 테프로 만든 인제라와 렌틸콩, 양배추 같은 단순한 재료에 의존합니다. 한 해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동물성 식품은 금지됩니다. 물은 샘이나 바위를 파 만든 저장소에서 얻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공기가 옅고 낮에는 태양이 매우 뜨거우며 밤에는 얼어붙을 만큼 춥습니다. 현대 의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와 강한 체력에 기대야 합니다. 일상 언어는 암하라어이지만 예배는 고대 언어인 게즈어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교회는 언약궤를 상징하는 타보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름다움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금식하며 두려움 없이 오를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오늘날 이곳은 늘어나는 관광객과 도시로 떠나는 젊은 세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티그라이 지역 전쟁은 약탈과 함께 되돌릴 수 없는 고대 필사본의 파괴를 남겼습니다. 그런 상처 속에서도 수도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며 고립된 삶을 신에게 이르는 가장 깊은 길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해발 12,500피트 높이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는 세계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가장 높은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로스 사람들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있는 섬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호수의 물은 평균 화씨 50도 정도입니다. 공기가 얇아 몸을 쓰는 일은 매우 힘겹습니다. 강한 고산지대의 햇빛은 피부를 갈라지게 하고 사람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원래 우로스 사람들은 육지 가까운 호숫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잉카 제국과 그 뒤를 이은 스페인 정복자들을 피해 호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을 택했습니다.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 물을 자연 방어선처럼 이용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토토라 갈대로 만들어집니다. 섬의 바닥은 떠오르는 토토라 뿌리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마른 갈대를 여러 겹 쌓아 단단한 표면을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에 닿아 있는 섬의 아래쪽은 계속 썩어갑니다. 그래서 섬이 가라앉지 않도록 매주 새로운 갈대를 덧대야 합니다. 일상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발밑은 늘 불안정합니다. 바닥은 부드럽고 계속 흔들립니다. 아이들은 표면이 꺼지지 않도록 천천히 걷고 몸무게를 나누는 법부터 배웁니다. 갈대는 먹을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토토라 갈대 속의 하얀 부분을 먹어 수분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단백질은 물고기를 잡고 새를 사냥하며 알을 모아 얻습니다. 요리는 진흙으로 만든 판 위에서 하여 섬 전체에 불이 나는 일을 막습니다. 밤의 차가운 기온을 견디려면 알파카 털과 양모 옷을 여러 겹 껴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이마라어를 사용하며 그 언어에는
호수의 바람과 썩어가는 갈대 소리를 가리키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호수를 코타마마, 즉 어머니 호수로 섬깁니다. 고기를 잡거나 새 섬을 만들기 전에 제물을 바치며 폭풍이 하룻밤 사이에 섬을 풀어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곳의 생존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두가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날 이들의 삶은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전통적인 생활을 바꾸고 있지만 동시에 수입도 가져다 줍니다. 젊은 세대는 더 편한 삶을 찾아 점점 마른 땅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의 오염과 토토라 갈대의 사라짐 가능성은 그들의 세계를 떠받치는 바탕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분부렛 계곡의 마을들은 해발 6,500피트에서 10,000피트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19,600피트를 넘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길은 수직 절벽을 따라 깎아 만든 좁은 흙길 뿐이며 길가에는 막을 장치도 없습니다. 산사태는 늘 위협이 되고 들어가고 나오는 일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과 같습니다. 겨울 눈이 내리면 산길은 몇 달 동안 막혀 외부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완전히 끊깁니다. 1,000년이 넘는 옛날, 이슬람 세력의 확장은 이들을 이 계곡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은 개종이나 동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극단적인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파키스탄에서 드문 비무슬림 다신교 공동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칼라샤오를 사용하며 이 언어는 사라질 위험에 놓인 인도 유럽계 언어입니다. 눈과 약초, 산악 지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따로 발달해 있을 만큼 환경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단처럼 지어진 집들은 나무와 돌,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평평한 지붕을 가집니다. 집과 집 사이는 얼음이 낀 위험한 길로 이어집니다. 겨울에는 화씨, 독까지 떨어지는 추위를 버티기 위해 불이 꼭 필요하지만 그 영이는 집 안을 무겁게 채워 폐와 눈을 해칩니다. 주변의 자연도 만만치 않습니다. 눈표범과 불곰이 나타나고 빙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은 몸이 얼어붙을 만큼 차갑습니다. 눈사태와 산사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들은 산비탈에 만든 계단식 밭에서 밀과 옥수수, 콩류를 키웁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 뒤 무너진 흙을 계속 다시 고쳐야 합니다. 가축으로는 염소와 양, 소를 기르며 겨울철 방목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주식은 진흙 화덕에서 구운 빵과 발효 치즈, 걸쭉한 요구르트입니다. 고기는 좀처럼 먹기 힘든 귀한 음식입니다. 겨울 저장 식량이 봄이 오기 전에 바닥나면 계절성 굶주림은 흔한 일이 됩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정령신앙과 다신교적 믿음이 섞여 있습니다. 산과 나무, 물 같은 자연 환경은 재물과 의식을 통해 달래야 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여성들은 선명한 자수가 들어간 검은 옷과 구슬과 조개로 장식한 쿠파스 머리 장식을 착용합니다. 남성들은 두꺼운 양모 옷과 담요를 걸칩니다. 또 많은 문화와 달리 그들은 시신을 산속에 노출된 관인 마두룩에 두며 죽음을 더럽힘이 아닌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받아들입니다. 현대의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빙하를 더 빠르게 녹게 하고 치명적인 눈사태의 빈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개종 압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도시를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관광은 그들의 신성한 의식을 외부인의 볼거리로 바꾸어 버릴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라다크의 다하누 계곡은 해발 11,500피트 높이에 있으며 주변은 23,000피트에 이르는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산들이 모든 구름을 막아버리는 비그늘 사막입니다. 끝없이 보이는 것은 모래보다 돌과 먼지이고 휘파람처럼 울리는 바람과 극심한 건조함은 목을 금세 마르게 하고 피부를 갈라지게 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려면 구덩이가 가득한 군용 비포장 도로를 지나야 하고 길가에는 뒤집히거나 버려진 녹슨 차량들이 남아있어 이 여정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구전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2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병사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유전 연구와 더 밝은 피부, 환옥색 눈, 또렷한 얼굴선 같은 특징은 이들을 주변 집단과 구별해줍니다. 그들은 드로그 파워를 사용하며 이 연어는 사막과 바람, 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데 맞추어 발달한 독특한 말입니다. 이곳의 공기에는 바다 높이에 비해 산소가 약 40%나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만성적인 두통과 메스꺼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높은 고도의 햇빛은 옷을 뚫고 피부를 태우고 시력에도 해를 줍니다. 여름에는 전갈과 뱀이 나타나고 겨울 기온은 화씨 영하 4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두꺼운 벽의 집은 돌과 진흙, 그리고 귀한 나무를 이용해 지어지며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모두 막아주는 단열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연료는 말린 야크똥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타지만 짙고 스며드는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인더스강은 이 계곡의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며
여름에 빙하가 녹는 시기를 빼면 종종 탁한 물줄기만 겨우 이어집니다. 보리는 물을 끌어온 계단식 밭에서 재배되며 참파 가루를 만드는 주된 작물입니다. 소금 넣은 버터채 참파를 섞은 음식은 매일 먹는 기본 식사입니다. 야크는 이들에게 거의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우유와 털, 고기와 연료를 모두 제공합니다. 목자들은 겨울 늑대로부터 가축을 지키기 위해 티베탄 마스티프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티베트 불교와 정령 신앙이 섞여 있으며 산과 강이 영혼을 공경하는 데 중심을 둡니다. 여러 겹의 양모 옷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꽃과 깃털, 구슬로 장식한 정교한 머리 장식인 태피를 씁니다. 죽은 몸은 화장하거나 조장으로 하늘에 맡겨 독수리를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날 이들은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날씨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녹아내리는 빙하는 약한 물 공급 체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현실도 큽니다. 군사도로의 존재와 국경지대라는 위치 때문에 이동에는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여기에 관광의 압박과 더 쉬운 삶을 찾아 떠나는 젊은 세대의 증가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해답이 필요할 때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30피트 높이에서 흔들리는 나무집부터 갈대로 만든 떠다니는 섬, 절벽에 새겨 넣은 마을부터 밧줄로만 드나들던 수도원까지 이 모든 삶은 현대 기술조차 쉽게 이기지 못할 환경을 넘어선 인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생존 이야기들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마음에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